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죠.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미장은 가나 싶더니 다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예. 우리 시장에 제가 오늘 텍스트에 뭐 하루짜리입니다, 여러분. 또 오해 마시고요. 오랜만에 본 불마켓, 불마켓이라는 표현을 좀 썼었거든요. 참 뭐 그냥 기대했으면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좀 했는데 네. 미국 시장도 불마켓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정도의 오전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어제 장중 고점이 나스닥이 2.25%였어요. 정말 셌었습니다. 다운이 0.9%, S&P 500 1.4%였는데요. 오후 들어서 차익 실험 매물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상승한 것을 이제 반납을 하고요. 그나마 나스닥은 고점이 2.25%였거든요. 그래서 0.6%로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다우는 고점이 0.9%뿐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34%, S&P 500이 0.08% 약벌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지표들을 보면은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달러인더스가 102.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환율에서 원화가 1,239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강세 출발 후에 이제 계속 강한 유지하다가 오후에 매물이 출회되면서 이제 반락을 했다. 그래서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타나서 여전히 좀 매물이 있구나, 좀 계속 연속적으로 가기는 어렵구나라는 것을 예. 어제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12월 고용보고서 발표 후에 달러인데스와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있을 CPI 확인 심리 그리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매도 나오고 또 낙폭과대 종목은 오르고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우리 시장도 그랬지만 미국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낙폭과대 종목들이 반등의 네. 주역이었고 많이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올랐군요. 네, 테슬라 5.9% 올랐고요. 뭐 고점으로부터 좀 내려왔지만 좀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5.1%, 네. AMD도 5.1% 이렇게 올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9%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에 있는 그 제약바이오 종목이 좀 하락 종목이 좀 있었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그래서 MBI라고 얘기하는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 이게 2.3%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매물이 좀 나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반이 오른 건 뭐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군요. 그렇죠. 어제 하루의 움직임입니다. 오전에 굉장히 좋았다가 오후 들면서 매물이 좀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 2.63%, 2,350포인트 갔고요. 20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네. 오랜만이고요. 코스닥은 1.78%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수급을 보시면 개인들이 약 1.4조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하루입니다, 이게. 하루에 1.4조 순매도했고요. 외국인들이 6,500억 순매수, 기관들이 7,400억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들은 전 기관이 전체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오랜만에 좀 불마켓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20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한 것, 이것은 이제 특징이고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했고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고 국내 기관들이 고르게 매수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80개, 이제 저희 STS에 보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따로 보는데 저도 따로 보는데요. 80개 종목 중에서 최근에 급등한 네. 금융주들 있죠, 은행주들. 좋아요. 몇 개 빼고 다 상승했습니다. 어제. 좋아요. 예, 좋았습니다. 주주환원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낙폭과대 종목 중에서 중대형주들이 어제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아까 그 말씀 그렇게 하시던 것 같은데 오일주나 아니면 이제 정유주나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빠졌거나 멈췄고요. 화학주 같은 것도 많이 빠졌잖아요. 실적도 안 좋다고 하잖아요.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중대형주 중에서 낙폭과대 네. 종목들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긍정적인 것은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가 이제 매수했다는 게 긍정적이고요. 인터넷 대표주들 네이버, 카카오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로봇, 자율주행 등 CES 이슈가 되어 있는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환율이 급격하게 안정화 되었는데 어제 1,243원까지 장중에 거래가 됐고요. 이 고점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1,445원이거든요. 환율은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08년대 금융위기 이후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환율은 1,100원에서 1,250원 사이의 박스권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1,300원을 넘어서면서 네. 1,450원까지 갔다가 지금 여기 1,269로 되는데 좀 어저께 거 반영이 안 된 거고요. 1,243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환율은 그 밑에까지 떨어졌고요. 근데 요거 좀 뭐 여러분 다 보시는 건 차트니까 뭐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음영을 표시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표시를 했냐면요.
우리나라 시장이 대세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시기가 언제냐면 2009년과 2010년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2017년이었고 그리고 2020년도에 강한 상승을 했잖아요. 네. 이때 환율을 보니까 1,100원과 1,250원 사이에 있을 때예요. 어허. 그 사이에 있으면서 떨어질 떨어질 때입니다. 때. 예, 예. 무슨 표현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환율이 올라갈 땐 당연히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초기에 시장이 대세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1,240원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우리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느냐?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1,100원과 1,250원 사이에 안정권에 있다가 그 사이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고건에서 여기서부터 떨어지면은 주가가 좋네요. 그렇죠. 지금부터 떨어지면. 이제부터 떨어지는 걸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기관과 외국인들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참고로 우리나라 환율이 어느 정도 구간에서 움직임이 네.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 때 시장이 좋았는지 여러분들이 좀 가늠하기 위해서 저 차트 보니까 확 눈에 들어오네, 그죠? 네, 참고로 지금부터 좀 환율이 지금까지 안정된 거는 그냥 더 이상 안 빠지게 하는 역할.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부터 랠리를 해서 뭐 1,100원대까지 예. 빠진다면 예. 그걸 한번 그건 누려볼 확실하게 만하다. 확실하게 반영을 하겠죠. 아니, 근데 예. 달러 인덱스가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지금 내리고 그렇죠. 있죠. 예. 계속해서 그런 네. 분위기에 지금 어제도 지금 달러가. 내리고 있어요. 102포인트 레벨까지 지금 떨어져 엔화, 있으니까. 유로 이런 것들이 반등하면서 아, 그렇습니까?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신흥국 아시아 신흥국 지수를 예. 보자라고 월가에 자꾸 얘기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음. 달러인데스가 떨어지는 부분과 위안화가 올라오지 않겠냐, 엔화가 올라오지 않겠냐, 유로화가 올라오지 네. 않겠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기업 실적은 뭐 기본 바탕에 있지만 그건 개별 종목에서 이슈인 거고 시황에서는 네. 금리와 환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환율 측면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네. 여러분들이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저 같습니다. 고점에서 미국 주식 예를 들면 뭐 테슬라를 샀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환율 터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프로는 지금 한국 주식 거의 올인이잖아. 네. 저 국면에서 물론 이제 뭐 평가소는 많이 나 있지만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저 국면에 안 샀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 그런가요? 그럼. 네. 근데 저 때는 그래도 수출은 잘 될 때죠? 근데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환율이 원화가 약세가 되면 영업 이익단에 늘어난다. 수출이 수출 경쟁력이 그렇죠. 증가해서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전체 파이가 안 좋아요. 전체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데 환율이 올라간다고 수출이 늘어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는데. 아니, 우리 수출은 워낙 강세 때 잘 된다니까. 그렇죠. 희한해. 워낙 강세라는 얘기는 경쟁력이 좋다라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경제가. 좋은 거는 저 이렇게 환율 떨어질 때 저 때도 이제 저 때는 수출이 잘 됐나를 여쭤본 건데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혹시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예. 지금 이제 수출은 올해 전망이 되게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저 때랑 비슷하게 가지 않지 않을까 만약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예. 그 걱정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해 보셔야죠. 그러니까 환율이 여기 더 떨어지기 위해서는 수출이 좋아지고 아. 경제가 좋아지면 떨어지는 건데 지금처럼 정프로님 의견대로 생각하시면은 안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아, 안 떨어질 거라고 볼 수 올해 있는 수출이 박살날 거라고 보세요? 올해 수출이요? 아니 뭐 다들 뭐 파산한다고 하니까 거죠. 그러면 이거 안 떨어지겠죠. 밑으로 그렇게 보시는구나. 못 가겠죠. 그렇게 본다 이거죠? 제가 보는 게 무슨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박살난다 예, 예. 이거죠? 오늘 파월제 연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음.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그리고 세계은행에서 경제전망 보고서 나온 거 또 이제 의견들이 이제 시장에서 반영이 되겠죠. 지금 미국 시장 보면 낙폭과대 종목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상대적으로 강세 종목이나 네. 강하게 반등했던 종목들이 올라오면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저가 매수와 수요 커버가 있지만 상승 후에는 매물이 계속 대기되어 있어서 시장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 및 기준금리 우려는 좀 완화되고 있지만 일부기 실적 우려로 인해서 시장은 등락하고 있다. 네. 미국 시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좀 변화가 좀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변화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거 연초라서 일시적으로 이런 것이다. 또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수급의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고요. 예. 그런데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일단 2023년 첫 주 지난주에 괜찮았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반도체 매수를 하고 있고
특징적인 것은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가 동시에 순매수하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기업 실적이 하향되는 가운데 4분기 실적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 현실적인 악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악재를 반영하는 투자 심리와 수급이 변화되고 있다는 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시장이 약간 반등했습니다. 뭐 아주 좋아진 게 아니에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지만 뭐 아주 뭐 지금 시장이 추세 전환할 거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약간 네. 반등한 것뿐이에요. 근데 약간 반등을 그렇게 할 때는 최초 반등은 낙폭과대 종목과 대형주, 중대형주 위주로 동행하면서 반등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오른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거 올랐다고 그래서 여전히 뭐 올라오면 계속 팔아야 된다라는 보고서 계속 나옵니다. 지금 증권사들 보고서 보면 나오는 그런 보고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후부터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판단할 그런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얘기 아까 공 기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실적 얘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4분기 실적은 뭐 계속 안 좋다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차트가 어저께 하나 나왔어요. FN 가이드 자료로 인해서요. 6개월 전에 영업이익만 보겠습니다. 6개월 전에 이번에 4분기 여기 지금 나온 게 뭐냐면요. 세 곳 이상의 컨센서스가 있는 202곳에 두 곳에 그러니까 대형주 거의 대부분의 대형주겠죠. 4분기 이익 전망이에요. 이 밑에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요. 예. 그건 개별 종목 이슈에서 중요한 거고 전체 시황에서는 상위 202곳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숫자 자체가 그래서 이걸 이제 따지는 건데 6개월 전에 컨센서스가 어땠냐면은 4분기에 50조 정도 봤는데요. 3개월 전에 40조였거든요. 지금 1월 5일 평균이 27조예요.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안 좋다라는 걸 아는데 왜 또 보여줬느냐? 요즘 이번 주에 계속 말씀을 듣다시피 네. 어느 정도 하향했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향했냐. 지금 50조가 27조까지 좀 떨어졌어요. 네. 이게 지금 4분기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다음 1분기에서 그러면 요번에 또 다시 뭐 거의 밭으로 막 나가지고 10몇 조가 아니냐 네.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이 하향되고 있냐. 이게 어느 시점에 딱 하향되는 가면 지난번에 그 김하진 박사님도 요 말씀 하시던데 이게 어느 정도에 가면은 컨센서스를 더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네. 컨센서스보다는 높은 숫자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익의 바닥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숫자의 하향 추이,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매출액은 거의 일정한데 지금 이익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로스는 계속 일정한 거예요. 이익단에서 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그로스는 비슷해요. 아, 그래요? 예, 예. 아니 근데 6개월 전에도 사실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좀 높지 않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6개월 그대로인 전에서 거죠. 전에 예. 저 전망한 4분기니까. 그렇죠. 예. 그대로인 거죠. 그거는 그 매출은. 저 6개월 전 저기 매출이 아니고요. 네. 대표님. 아니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왜 준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가장 크고요. 그중에. 그게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만약 그때 예상을 네네. 했다면 그리고 네. 그때도 이미 인플레이션 상황이었다면 아, 왜 틀리냐? 그러니까 570조, 571조, 572조 그대로 이제 매출이 유지가 되는데 네. 이익만 지금 줄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이익만 왜 이렇게 줄었냐고요? 아니 10,000원짜리 물건을 10개를 팔면은 10개를 팔면 10만 원의 매출이잖아요. 네. 근데 그 10,000원짜리 물건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 인플레이션에서 물가가 오른 부분에 반영이 되고 있죠. 이거 심플한 건데요. 그냥 그런데 네. 그걸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계속.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고 4분기는 매번 저래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아, 연봉 4분기 차이. 원래 그렇다. 4분기 네.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반영하고 뭐 그런 경향이 또 있. 그래서 이건 지금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실. 네. 이거를 전문적으로 또 많이 다루는 또 유튜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기본적으로 매출은 늘 가능성이 이제 높아요. 네. 매출은 높을 가능성이 그럴 수 많은데 그런데 왜냐하면 물건을 가격을 높여서 팔았기 때문에 매출은 높은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비용이 더 늘어나고 수요는 줄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네. 이 이익단은 계속 줄어든다는 거죠. 네, 이렇게 다르게 좀 표현을 정의를 못 해서. 한다는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6개월 전에는 인플레이션 전망이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더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영업이익 계산을 전망을 지금보다 더 안 좋게 했어야 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6개월 전보다는 더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좀 완화되고 있는 국면인데 왜
그 아니, 계산을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네. 기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거는 물건 값이잖아요. 물건 값. 네네. 물건 값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계속 높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값을 곱하기 P 곱하기 Q니까 네네. 그걸 가서 파는 건데. 아니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6개월 전에 인플레이션에 대해 전망 거기까지 맞지. 네, 네, 네. 근데 지금 1월 5일 날 4분기 지나간 4분기를 전망하는 거예요. 네.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4분기는 뭡니까? 10, 11, 10이잖아. 네. 스틸 인플레이션 훨씬 되게 높은 기간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나간 실적,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전망이 잘못됐다는 거는 네, 네. 오케이, 그건 맞는데, 네. 근데 6개월 전에는 인플레이션이 뭐 높았고 지금은 낮은데 왜 저렇게 전망이 틀리냐?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실적이 저렇게 나온 거를 지금 뒤늦게 보정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보는 네. 거예요. 어떻게 약간 답이 됐습니까? 됐죠. 넘어가. 네. 아, 근데 깊이 있어. 아 있습니까? 네, 깊이 김한진 박사 나오시는데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요. 깊이 있어요?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지금 구조조 삼고 시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하버드대 콜롬비아대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네. 근데 그 내용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 마지막에 세 개 화살표 쓰는 요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 고착화를 경고하고 있다. 왜 그러냐? 미국과 중국의 갈등, 경쟁으로 인해서 비용이 늘어나고 친환경 경제 정난 비용이 지출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물가가 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연준의 2% 물가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네. 지금 우리 주식 투자하면서 뭐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느냐. 근데 제가 이걸 가져온 거는요.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이 꽤 긴데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일본의 경영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카이젠 뭐 이런 것들 공부하고 막 그럼요. 그랬어요. 일본 견학도 가고 그랬죠. 네, 그리고 뭐 카네기의 경영 뭐 이런 거 막 카네기. 공부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에 생각해 보면은 그게 맞았냐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째길치. 아, G.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요. 제가 지난 1월 첫 주에 우리 국내 기관이 더 문제다.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표현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수급해서 그런 표현을 많이 드렸는데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표현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저도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주식시장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또는 뭐 어떤 주가를 판단하는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이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4대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4대주의. 우리나라가 그럴 수 너무 있죠. 패배주의적인 사고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뉴스를 가져오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뭐 이렇게 본다. 2008년도에도 근데 이랬어요. 많이 이랬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이런 것에 매여 있으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야. 물론 뭐 저 혼자 한다고 해서 괜히 제가 엉뚱한 길로 가면 저 혼자 손해 보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인 사고가 너무 미국이나 지금 이제 일본 안에 들어갔잖아요. 예전에 일본만 쳐다보고 주식 투자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미국에 이런 데서 그냥 너무 추종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냥 네. 표현처럼 들었습니다. 네. 인도의 가정 2021년 기준으로 자동차 보유한 가정의 비율이 8.5%뿐이 안 된대요. 야. 근데 인도의 자동차 판매량이 작년에 중국, 미국에 의해서 3위가 됐다고 하네요.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표현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현대차가 인도 시장 판매량 2위라고 하네요. 2위? 예. 그래요? 1위가 마루티 스즈키 이게 인도 회사입니다. 3위 그렇죠. 타타 자동차도 인도 회사입니다. 4위 마힌드라도 인도 회사입니다. 야, 저거 그러면 인도 회사 제외하고 무슨 스킨 합작 회사인 것 같고, 그죠? 2위하고 5위가 예.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와. 우리나라 회사예요. 그래서 인도 시장이 중요한 것을 또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뭐 그런 뉴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8.5%만 있다 이거죠, 자동차가. 예. 가정에서 개인이 앞으로 아니고요. 엄청 이제 늘어날 거고 예. 거기서 이제 우리 자동차 회사들이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이제 휴대폰도 그래서 인도 시장 공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그 LG 엔솔 올랐잖아요. 아까 공 기자님이 여러 가지 LG 엔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적 발표했고요. 잠정 일적. 그런데 어제 이 뉴스가 있었어요. SK온이 포드하고
그리고 트리케이의 코치그룹하고 4조 규모의 배터리 공장 압착해서 만든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 철회한다는 뉴스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고금리로 해서 자금 조달이 난항이 있다.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수율이 좀 안 나온다는 얘기가 어저께 돌았어요. 트리케에서 아니 우리 SK온이. SK온이 예, 그런 얘기들이 어저께 뉴스에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뉴스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기업을 또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곧바로 이게 끝나고 나서 엔솔로 포드가 갔네? 엔솔하고 4조 배터리 공장 건설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아하. 이거 한국경제신문 오늘 아침 뉴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LG그룹이 투자 여러 개 있고 수율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업계 지갑 변동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영화내용이죠. 예, 포드가 SK온하고 철회하고 엔솔로 간다. 예, 그런 뉴스가 어저께 연이어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SK온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LG엔솔에서 긍정적으로 제가 표현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뉴스를 가져온 픽은 지갑 변동이 계속 생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네. 삼성 SDI도 좀 많이 분발하고 있습니다. GM이나 BMW와 공급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되어 가지고 사우디가 전기차 자유구역 조성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 기업 측면에서 하려고 했는데 네옴시티와 병행해서 국가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국가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독일 6개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요. 인도 들어가잖아요. 네, 좀 전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갑 변동이 좀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배터리 장비 업계도 M&A로 세판 짠다라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거 공급 부족의 시기에 향후에는 기술력이 있어도 자금이나 인력 부족으로 공급 부족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력이나 자본을 동시에 갖춘 기업이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M&A 하면서 이제 사이즈를 키워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미국에서 많이 배운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근데 맨 밑에 빨간 글씨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뉴스보다도 이거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건 제 의견을 쓴 겁니다. 과거에 반도체 소부장하고요. OLED 소부장도 똑같이 일했어요. 똑같이 M&A를 하면서 지분 참여하면서 이런 성장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로봇 산업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이나 그리고 배터리 장비 업계 또는 소부장 업계에 새로 M&A 되면서 어느 기업이 지분 참여를 하고 어떻게 같이 컨소시엄을 만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터리 쪽 지각 변동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